네, 안녕하세요. 짬비 법학개론 겉핥기 복습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 그 물리 해석과 논리 해석, 뭐 문법에 쫓아서 해석인지 논리에 따른 해석인지 해서 나눴고, 이 논리 해석에 있어서 뭐 어떻게 해석하는가, 무권 해석이죠. 무권 해석. 무권에 있어서 또 여기서 애매한 것이 유추 해석, 또 그리고 또 물론 해석, 당연히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다른 법에 가져와서 해석하는 것, 뭐 이게 좀 차이가 있다 그랬죠. 가령 염소를 죽였는데 이것이 소, 말, 돼지랑 같다고 봐야 하는가, 기억나시죠? 나머지는 뭐 연역 해석이라 해서 다른 나라 법에서 가져와서 해석하는 것, 이걸 누가 한다? 유권 해석이 아니라 학자들, 권한이 없는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해석을 한 것. 그리고 또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제 추정은 반증이 가능하고 간주는 반증이 불가능하다. 이 본다로 보며 또 이제 권리와 권한, 권능, 권원. 이 권능은 권리에서 파생되는 힘.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마음대로 써도 되고 불태워도 되고 팔아도 되고 수익을 내도 되고, 또 권한은 그 권리에서 이제 법에 의해서 당연히 여겨지는 거. 가령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땅에 의해서, 여러분들 땅 가지고 있으면은 지상권, 물건이 그 가지고 있는 성질을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땅에 있으면은 지상권, 땅 위에 뭔가 키워도 돼, 뭐 놔둬도 돼, 이런 거 있고, 지역권, 땅에다가 일을 붙이는 거, 힘을 붙이는 거. 가령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고 말고 자체가 일이잖아요. 그런 거를 또 땅이 가지는 그런 거, 법에서 인정한 거, 그걸 권원이라고 합니다. 또 의무에 관해서 의무 없는 권리가 있고 권리 없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있고, 또 권리 주체에서 자연인과 법인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태아가 언제 사람으로 볼 거니, 그럼 태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를 가지면 안 되겠네, 이렇게 했는데 뭐 상속을 받아도 되고 유증을 해도 되고 또 행복 추구권, 이런 게 좀 있다. 또 권리에 의해서 할 때 내용에 의해서 나누는 거, 신인 제사와 항구 지형. 애매하시면 이 네 가지만 단어만 외우라 그랬죠. 구분만 하면 되니까. 이제 또 나머지에서 민법의 중요한 원칙인데,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는 신의 성실에 의하여야 하고, 이게 두문으로 사모실인데, 사정 변경 원칙은 피치 못할, 바꿔야 될 사정이 있으면 계약을 했을 당시에 그건 바꿔라. 모순행위 금지는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에 반박되는 터무니없는 모순되는 행위는 금지한다. 실효는 권리를 행하지 않으면은, 일정 기간 행하지 않으면은 없던 권리로 치겠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근대의 민법의 원칙으로는 이제 절대 왕들이 사라졌으니까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 소유권 절대, 또 사적 자치, 계약 당사자 간에 나라는 끼어들지 마. 또 또 과실 책임, 내가 잘못 진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하니까 마음대로 국익에 공공에 피해를 준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공공 복리, 공익에 맞게끔, 또 사적 자치도 공정하게. 왜냐면 강자랑 약자랑 마음대로 계약 맺으면은 강자가 계속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니까. 계약 공정의 원칙. 그리고 또 이 무과실 책임, 환경 오염 같은 거는 옛날에 법에 맞춰서 합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무과실 책임. 그렇게 하고, 뭐 권리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인가 아닌가, 이런 거.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은 의사를,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법률 행위에 관한 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애매하시면은 반대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술 취한 사람, 만취자, 또 정신병자, 또 장애인, 이렇게 세 사람 있다. 미성년자도 포함되겠네요. 미성년자까지. 행위 능력은 이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해라? 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 후견인, 뭐 이런 거 오겠죠. 음, 이제 뭐 객체는 동산, 부동산. 부동산은 땅과 그 토지와 정착물, 그리고 동산은 부동산 외의 모든 것. 이제 원시취득, 승계취득해서 뭐 무주물 선점이라든지 선의취득, 또 신축 건물, 이런 거는 원시취득이고, 승계취득은 상속 아니면 매매, 증여, 이런 걸로 해서 타인한테 받은 거. 이렇게 하면 저번에 했던 거 다 배웠고요. 이번에는 헌법과 통치구조 더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헷갈리는 거는, 읽으면서 헷갈리는 거는 헌법 제정이에요. 헌법 제정 절차가 있는데, 이게 또 입법 절차가 있어요. 우리 헌법이 제일 최상위법이고, 입법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되는
두 번째로 높은 법이라 했죠. 네,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명령,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경비업법만 봐도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이렇게 나뉘죠. 경비업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경비업법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이 행정안전부령이란 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포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헌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헌법은 이 중요한 포인트가 국민 투표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또 투표 간에 이 재정 절차를 비교할 때 중요한 거는 재적 인원, 그러니까 총 인원의 몇 명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출석은 그 총 인원의 몇 명이 출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 출석 인원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혼돈 대신 일 없죠. 왜냐면 100명이 티오라 치면은 100명 중에서 70명이 출석하면은 출석 인원은 70명이잖아요, 그죠? 이거만 알고 가시면 쉬워요. 일단 헌법 제정 절차부터 볼게요. 헌법은 이제 두 명이 제안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근데 국회의원도 입법 보니까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적 인원의 3분의 1, 좀 짧죠? 3분의 1 정도만 있으면은 이게 제한이 돼요. 죄송합니다. 과반수네요, 과반수. 과반수만 말하면 되고 이게 없어 보이겠다 이러면. 다시 정정할게요. 과반수고, 제가 헷갈렸네요. 이거 헌법이랑 그 법률 입법에 있어서 3분의 1이 나오는 건 없고, 나중에 과반수냐 3분의 2냐 이것만 나와요. 과반수나 3분의 2냐. 이 외우는 거 이것만 외우시면 되고, 외워야 될 게 좀 이렇게 몇 분의 몇 이렇게 외워야 될 게 많은데, 제일 잘 나오는 거 두 개가 헌법이랑 법률 입법이니까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또 대통령은 이제 하면은 20일 동안, 이제 헌법이 제한됐으니까 20일 동안 공고를 해요. 이 공고를 하는 거는 밑에는 없어요. 알겠죠? 밑에 법률 입법할 때는 없어요. 헌법할 때는 국민 투표를 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도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또 밑이랑 다른 게, 나중에 의결을 할 때,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 제적 인원의 몇 분의 몇이 찬성을 해야 돼요. 보통 제적 인원의 몇 분의 몇이 출석을 하고, 그 출석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국회 헌법에 있어서는 제적 몇 분의 몇이 찬성을 해야 된다 하고 20일. 근데 의결을 하면은 이게 국민투표에 붙이려면은 국회의원들 중에 사람들이 많이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죄송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의결 기간은 공고되고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제 국민투표로 넘어왔죠. 근데 국민투표는 3분의 2의 투표를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5천만 명 중에서 2,500만 명이 언제 투표를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명이냐, 과반수의 투표만 있으면 되고, 그 과반수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은 바로 헌법이 제정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그 이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이 60일 이내에 의결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의결이 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과반수가 찬성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즉시 공포합니다. 즉시 공포. 바뀐 헌법에 대해서. 알겠죠? 또 이제 법률 입법. 이제 법률 입법은 3명이서 가능해요. 위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했다면은, 밑에는 이제 일단 이거 구조만 봐도 보면은 좀 있죠. 서로 제안할 수 있다. 입법부, 행정부만 한다 하고, 또 이제 사법부도 법률을 제정할 수 없나요? 사법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정해준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법률 입법 보면은 3명이서 하는데, 여기서 법제위원회가 무엇이냐? 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뽑은 사람들인데, 대의제에서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그분들이 모두 법에 대해서 전문인이 아니고, 또 법의 전문인이라 하더라도 뭐 해양에 관해서 전문인, 컴퓨터에 관해서 전문인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법들을 담당하는 전문 인원들로 구성된 곳이 법제위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 법률 입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국회의원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도 제안할 수 있고, 이거는 국회의원 20인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으면 좋겠는데 맞네요. 20인이 입법 제안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이 정부가 법을 제안하는 게 이게 좀 특이하죠. 왜 특이해요? 왜냐면은 이건 의원 내각제적 요소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성을 해요. 알겠죠? 이 의원 내각제의 핵심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입법부가 정부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입법부가 정부를 구성한다. 이게 왜 큰일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입법부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알겠죠? 가령 지금 이 정치를 끼면 되나? A당 사람들로 여당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제 의원 내각제 요새는 행정부 수반을 자기네들이 뽑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다 치면은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여당 야당 A당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40%의 TO를 받았다면은 B, C, D 여러 개로 군서 전당 나눠진 정당들이 나머지 60%의 국민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40%를 가진 국민당에서 총리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으로 할 거야. 왜? 우리가 여당이니까 제일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있죠. 독재 우려 이런 느낌이 좀 나죠. 이러면 이해하기 쉽겠죠. 살짝. 물론 제재되는 법률들이 있어요. 거기 그런 나라에도. 근데 이러한 느낌으로 가면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의 핵심이 딱 정해지니까 이렇게 기호를 하시고 제안하면은 이제 공고를 안 해요. 예, 왜냐면은 이거를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총회가 열리거든요. 그럼 총회? 예, 총회를 언제 열리겠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고는 따로 없고 제안을 하면은 국회 의결을 가서 이 의결 절차가 이제 국회 의장을 가고 의장이 이제 사법부인가 어디 사법법제위원회인가 가서 또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이거 통과를 해서 이제 입법해도 되겠는데 우리 보완 다 했어. 이거 이제 회의를 해보자. 여기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통과시키지 말지 정하자. 이게 본회의입니다. 본회의.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려면은 이제 입법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제적 인원, 국회의원 제적 인원의 과반수의 참석과 또 과반수의 그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 제적 과반수와 출석 과반수 이렇게고 이렇게 해서 바로 옆으로 갈게요. 의결이 되면은 대통령이 위에는 직시 공포인데 여기는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돼요. 반대로 근데 이제 대통령이 행정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면은 이 법이 맞다고 해서 막 통과시킬 필요 없어요. 왜요? 국민투표를 거친 것도 아니고 자기도 우리 행정부도 국가가 국민이 원해서 만든 거고 입법부도 국민이 원해서 만든 건데 한번 검증을 해야죠. 3권 분립이니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봤을 때 이거 좀 안 맞다 싶으면은 이거를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일로. 야, 나 거부할래. 다 재검토해봐. 이렇게 해서 일로 와요. 그러면은 이 재검토하면은 다시 또 본회의에 올라가서 또 재의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제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이제 그 인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3분의 2가 찬성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방금은 15일이었으면 이제는 5일 한번 검토를 하고 왔으니까 5일 이내에 공포. 이것까지만 알면 날짜나 3분의 2 이거 좀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이제 방금 제가 본회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보면은 이제 국회가 회의가 열리는 시즌이 있거든요. 그 회의가 열릴 때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하는 거를 본회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고 이제 정기회의랑 임시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정기회의 열리고 있죠. 9월 1일부터 통상 100일 동안 열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하려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뉴스에서 제일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회의가 지금 2020년 1월 6일이니까 2019년 정기회의가 열린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임시회의 우리 민식이법인가 뭐 다른 법 옛날에 뭐 특별법 이런 거 통과시킬 때 임시회의 열어서 하는 건데 그때는 뭐 국회의원 제적 4분의 1이 이상이 있어야지 열린다고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합니다. 여기서 정기회의는 국정감사나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고 이 교섭단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많죠. 이 모든 사람들이 정기회의에서 말을 하면은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이 교섭단체를 정해서 몇 명 사람들이 뭉쳐서 대표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해 드릴게요. 또 나중에. 네, 이제 정기회의, 임시회의 알았으면은 국무회의는 이제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이고 국무총리가 부의장 그리고 또
국무위원들로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나갈 건데 보통 이렇게 행정부 행정회의가 있는데 국무회의가 있죠. 거기서 이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국무위원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근데 차이가 있죠.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어요.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근데 국무총리는 그 총리니까 이제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돼서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까지 아시면 되겠고, 이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있는데, 국정감사는 이제 국가 정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특정한 날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세요. 국정감사와 조사의 차이. 대통령 산하에 감사원이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또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고,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어요. 근데 부통령은 없어요. 부통령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 헌법 개정되면서 없습니다. 지금 부통령이. 그럼 대통령이 죽으면 누가 그 임무를 대행해요? 국무총리가 그 임무를 대행합니다. 또 국무총리도 국무총리령이라고 해서 또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총리령으로 한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호학하면은. 자, 이제 또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의 속성을 보면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라는 성질을 띱니다. 해서 이 속성들을 나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춰야 돼요. 이 속성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밑에 소가로 1번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설명하는 게 더 쉬운지 말씀드릴 거고, 이 구분 짓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를 구분 지을 때 보세요. 일단 국정을 조정하잖아요. 그죠? 국정을 조정하니까 이거는 뭐 행정부 수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다 기억하기보다 명확한 거 100%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시험 자체가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100%다 하려고 하시면은 힘들고, 100% 하기보다는 이제 그 큰 틀만 맞춰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국정 조정은 국가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부라는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국가 원수가 해야 하는 거, 국정 조정. 또 국가 수호 및 헌법 수호도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보다는 이제 국가 원수라는 지위가 좀 더 강해 보이죠. 이제 공무원 임용권. 공무원은 어디에 소속이 되나요? 행정부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 국가에 기속이 되죠. 그래서 국가 원수가 이걸 한다기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무원 임용권은 행정부 수반이라서, 대통령이라서 공무원을 뭐 임용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행정의 최고 위치, 행정부 수반이니까 이런 게 나오겠죠. 또 대통령령을 내릴 수 있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죠? 이게 왜 국가 원수에 안 들어가요? 이게 입법이라는 게 그 국가 원수로서의 입법이라기보다 행정부를 대신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해 안 되시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이해가 와요. 또 행정지휘 감독을 또 누가 해요? 행정부 수반이니까 하겠죠. 또 국가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 원수니까 국가대표를 하겠죠. 또 사면권. 이 사면권이 무엇이냐? 연말에 되면은 몇 명 사람들을 뽑아서 범죄자들 중에 일부를 사면을 해줍니다. 범죄가 없는 것으로. 왜 그렇게 하나요? 국가 질서를 위해서죠. 또 열심히 범죄 생활 모범수들도 풀어주는 게 맞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을 가둬놓기만 한다고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잠재적 범죄 발생률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회에 돈을 벌어다 주면은 국익에 또 환원이 되잖아요. 세금으로 또.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면권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범죄자인데 모범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한 해에 1000억을 벌어들이고 900억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세금만 내도 300억, 400억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사람을 사면할 수도 있고, 예일 뿐입니다. 이건 그런 게 있다 하더라, 이런 거 아시면 되고, 이건 행정부 수반이라서가 아니라
굳이 따지면은 뭐 법을 지키는 건 법무부인데 국가 원수니까 범죄자를 사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국민투표 부의권은 투표에 부의한다. 국민들한테 투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국민투표는 언제 하나요?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이나 아니면 국가 중요 정책에 의할 때 뭐 그럴 때 합니다. 그럼 이제 삼권 분리에 입각한 통지 소가로 1번을 배우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헌법기관 구성원이 있고 공무원이 따로 있어요. 헌법기관 구성원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임명을 할 때 이거 소가로로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국회의 동의. 알겠죠? 근데 이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구성원이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회가 반대를 하더라도 임명을 합니다. 뭐 요즘 또 뉴스에서 핫하죠. 모든 국무위원들 뭐 대표적으로 요새 이슈인 게 법무부 장관 엄청 이슈잖아요, 그죠? 다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해 버립니다. 알겠죠? 야당 싸우면 야당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그래도 또 반대를 하더라도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또 위 구성원 말고 이제 그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중간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뭐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모두 9명인데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명씩 뽑아요. 3명씩. 헌법재판관도 9명인데 3명 뽑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에서 재밌는 게,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하면은 법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9명이 한다 치면은 6명이 찬성을 해야지 그게 사라져요. 알겠죠? 6명이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네요. 3분의 2. 제적위원 3분의 2. 즉 6명이 해야지 사라진다. 알겠죠? 또 감사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공무원의 회계 및 직무를 감시하며 사법부 하위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속 기관.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대통령을 기준으로 한 삼권 분리 비교를 가볼게요. 헌법기관 구성원 임명 시 어떻게? 이제 국회의원이 반대를 하면은 임명이 안 되죠. 헌법기관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거죠.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들면은 입법부에서 공무원 해임권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해임권을 건의할 수 있어요. 공무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어요. 건의. 알겠죠? 그리고 또 입법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고, 또 이거를 통과할 때 반려해서 재의결하게끔 계속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거에 대해서 좀 체계가 안 맞다 이러면 또 다시 견제하면서 다시 하세요 이렇게 올 수가 있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는 어떻게 하나요? 탄핵 신청을 합니다. 탄핵. 제적 인원 3분의 1과 그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고,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루어지면은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알겠죠? 이제 1번 대통령은 국가대표로서 조약 체결 비준과 선전 포격권이 있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국가대표니까 이게 가능해요. 조약 체결하면 우리 일반 법이랑 똑같은 법이 있다 그랬죠. 근데 조약 체결 비준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의권. 알겠죠? 그 선전포고도 동의권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고, 대통령은 필요하면 여러분 옆에 쓰시면 돼요. 저는 견제가 되니까 느낌이 딱 오니까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옆에 쓰시면 되고, 대통령은 국가수호, 헌법수호를 위해서 긴급명령, 긴급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접 할 수 있다. 긴급명령, 긴급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선포, 위헌전당 훼손권을 내릴 수 있다. 이거 행정적으로 긴급하니까, 명령도 긴급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계엄선포는 우리 통행 못하게 하는 거죠. 국민들. 또 위헌전당 해산 제소권은 소를 거는 거예요. 소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정당이 조금 국토 분란이나 내란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제소를 하면은 헌재에서 판단해서 없애는 거예요. 헌재에서 아닌데 위헌 아니야 하면은 그 정당은 합법인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제소권은 대통령이 가지나 그 엄밀히 따지면 입법부겠죠. 이것도 입법에 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고, 견제하는 거고, 또 이거를 심판하는 건 사법부니까
다시 사법부가 아니네요. 예,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니까 좀 그거죠. 대통령이 견제를 하는 요소가 되죠. 대통령은 국정을 위해서, 국정 조정을 위해서 임시회 소집 요구 가능하죠. 정기총회가 아니라 임시회. 또 국회 이 임시회나 정기총회 열리면 나가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국회 출석 발언권, 또 법률안 거부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리고 또 헌법 개정안 제안 할 수 있죠. 또 사면권, 국민투표 부의권. 이게 또 굳이 위에 말한 걸 또 말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드시면은 구분도 할 줄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기본권, 마지막 기본권인데 원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헌법에 있어서. 이거는 한번 분류를 같이 해볼게요. 인신의 자유는 생명과 뭐 이런 목숨 관련된 거, 신체 관련된 거 하면은 신체의 자유, 생명권, 이 두 개 쓰면 돼요. 인신의 자유, 인신매매라잖아요, 그죠? 인신의 자유. 또 여기서 애매한 게 정조의 자유라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생활의 자유로 넣어야겠죠. 사생활의 자유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들어갑니다. 또 통신의 자유. 네, 또 뭐가 들어갈까요? 직업 선택의 자유. 맞나요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책을 한번 볼게요. 저처럼 이렇게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애매한 거는 넘어두고 확실한 거부터 하는 게 좋죠. 정신의 자유 가면은 표현이랑 관련돼요. 표현. 그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양심, 학문, 여기까지 다 자유가 맞겠네요. 그리고 또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권리, 재산권 보장. 뭐 이렇게 하면은 직업 선택 하나만 남나요? 이거는 제가 지금 책을 볼게요. 이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직업 선택을 사생활의 자유로 넣어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그것만 할 줄 아시면 되고, 이 집회 결사가 조금 애매하죠. 표현의 자유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새는 다들 먹고 살만 하셔서 항상 이게 문제죠. 문제. 표현의 자유. 왜냐하면 시위를 벌일 수 있고, 또 뭐 집단 시위나 쟁의 활동 이런 것도 다 표현의 자유로 봐야겠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 그래서 기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경제적 자유에 들어가는 경제적 자유. 여기서는 또 말씀 안 드렸는데 사생활 비밀의 자유까지 들어가고,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죠. 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거 말고도 문제나 이런 거 보면은 여기도 한 100문제 정도 있거든요, 책에는. 그리고 또 매년 4문제, 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5문제인가 4문제가 아무튼 많이 출제되는데, 우리 배웠던 1강, 2강, 3강에서 보통 3분의 1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4분의 1이나 3분의 1.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잡으시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 이게 뉴스를 보시면은 익숙한 용어가 나오니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시험 때까지 11개월 남았으니까 재미있는 생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